있어요. 회장님, 저 무너지는 폐교를 당장 사셔야 합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빗물에 흠뻑 젖은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목소리가 새벽 시장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강태준 회장은 차 문을 열다 말고 그 작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맨발에 가까운 신발, 젖은 운동복, 떨리는 손에 쥔 녹슨 열쇠 하나. 태준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내민 구겨진 종이에 찍힌 도장을 보는 순간 그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붕괴 위험 폐교, 긴급 철거 시간 변경,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시각은 고작 몇 시간 뒤였습니다. 태준의 목젖이 꿈틀거렸어요. 소년은 한 발 더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앙주방 세척소 온도, 교육청 공지 시간,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수치들을 줄줄이 읊어내는 그 아이의 눈빛은 9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태준은 빗물에 젖은 열쇠를 응시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이고 왜 우리 회사의 은밀한 숫자들까지 꿰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낡아빠진 폐교 안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지금 당장 사야만 산다는 걸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 도매시장 입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회의로 그의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빗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년이었어요. 키는 태준의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했고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복 바지는 무릎이 해져 있었고 신발은 발가락이 비칠 정도로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태준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새벽 시장엔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년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무너지는 폐교를 지금 사셔야 해요.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먼저 놀랐고 폐교를 사라는 말에 2번 놀랐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년을 내려다봤어요.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열쇠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빗물에 번진 글씨지만 붉은 도장만큼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붕괴 위험 폐교 마이너스 금일 새벽 2시 철거 개시 긴급 변경. 도장은 시청 건축과 직인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공문서였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태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소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교육청에서 전량 중단 공지 나가요. 그럼 회장님 회사 끝나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량 중단. 그 단어는 급식업계에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학교와의 계약이 일시에 끊기고 은행은 즉시 대출 회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임원 몇 명만 아는 극비 일정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죠?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소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중앙주방 3번 라인 세척소 온도 42도 찍힐 거예요. 그거 일부러 맞춘 거예요. 살균 안 되게. 태준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갔습니다. 42도. 그 온도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균을 죽이지 못하는 온도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춘 거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태주는 빗속에서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요? 왜 우리 회사의 내부 수치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폐교와 우리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소년은 녹슨 열쇠를 태준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폐교 안에 진짜 기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회장님은 끝까지 범인으로 남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년은 뒤돌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손에 쥔 녹슨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어요. 폐교, 세척수 온도, 전량 중단, 진짜 기록.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전부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폐교, 열쇠, 기록, 새벽 2시. 태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4시. 철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2시간이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저 폐교에 가야 한다. 지금 당장. 본사 위기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은 붉은 글씨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상황실엔 임원들이 긴급 소집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스크린 가운데엔 큼직한 제목이 떠 있었어요. 초등학교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마이너스 급식업체 긴급 점검. 그 아래로 관련 기사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항해 전화, 교육청 긴급회의 소집, 언론 취재 요청. 태준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품질 총괄이사 한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엔 학교 급식실 사진이 떠 있었어요. 반찬통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고 그 옆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관 중지라고 적힌 스티커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어제 납품한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태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세균 검사 결과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벌써. 그때 재무총괄이사 박철민이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1위장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계약 파기 예고 통지서입니다. 오늘 아침 7시에 교육청에서 전량 중단 공지 나간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7시. 소년이 말한 그 시각이었어요. 철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량 중단 공지가 나가면 은행에서 즉시 대출 회수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유동성으론. 말을 잇지 못하는 철민의 얼굴엔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통장엔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할 돈도 빠듯했어요. 만약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면 회사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HACCP 인증받았어. 모든 공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잖아. HACCP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이었습니다. 모든 온도, 시간,
처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태주는 이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규정을 지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게 배치 기록에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태준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엔 세척수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대는 7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아침 6시 40분 구간만 유독 달랐습니다. 온도가 42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민수가 마우스로 그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이 시간대 기록만 로그 파일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흔적이에요. 태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42도. 소년이 정확히 말한 그 온도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온도를 조작하고 그 기록까지 손댄 거였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앙주방 권한 있는 사람이면 본부장님이나 품질기사들이요. 본부장? 태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료이자 오른팔이었던 남자, 송재혁 본부장.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재혁 본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원재료 업체에서 납품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1위장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신뢰 문제로 인한 거래 중단. 재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오늘 안에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회장님, 결단을 내려야 해요. 태준은 재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급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태준이 빨리 결정을 내리기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엔 소년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폐교 안에 진짜 기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회장님은 끝까지 범인으로 남아요.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 대기시켜. 지금 나간다. 재혁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쇠붙이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기록, 누군가 감춘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태준이 상황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 문이 닫히고 상황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재혁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태준의 차가 폐교 앞에 도착한 건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폐교 운동장은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철조망 울타리는 곳곳이 녹슬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문 철문엔 붉은 테이프가 X자로 쳐져 있었어요. 출입금지 붕괴 위험이라는 경고문이 빗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현장 안전요원 한 명이 우산을 쓰고 다가왔어요. 여기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강태준입니다.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전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시든 누구시든 안 됩니다.
철거 시간이 오늘 새벽 2시로 앞당겨졌어요. 지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앞당겨진 거죠? 안전요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공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태준은 철문 너머로 폐교 본관을 바라봤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은 외벽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건물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년이 말한 진짜 기록이요. 태준이 안전요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10분만 주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안전요원이 난색을 표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야죠. 태준과 안전요원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빗속에서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소년이 안전요원에게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급식 납품 검수대장이에요. 2016년 거. 안전요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준도 그 종이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제일 아래 도장 부분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그 도장은 지금은 사라진 옛날 로고였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10년 전 사용하던 마크였어요.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위쪽엔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봄나무 초등학교. 바로 이 폐교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납품 일자는 2016년 3월. 태준의 기억이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2016년. 그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죠? 태준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해 봄 회사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급식 사고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고 회사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원인이 학교 측 보관 문제로 밝혀지면서 회사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는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태준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소년은 대답 대신 폐교 본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기록이 사라졌고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기록. 그렇다면 그때 사건의 진실이 이 폐교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요? 안전요원이 종이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든 가짜든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 딱 10분만 드릴게요. 그 이후엔 제가 강제로 끌어내야 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먼저 철문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태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으로 향하는 동안 태준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어요. 2016년 그날 이 학교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건과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소녀는 왜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왜 자신을 여기로 이끌고 온 걸까요? 본관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소년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녹슨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끼웠어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밀려 나왔어요. 소년이 어둠 속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불안정해요. 태준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과 떨어진 페인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엔 옛날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색이 발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빗소리와는 다른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물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년이 복도 끝 교무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두 사람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태준이 손전등을 비추자 교무실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 폐교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교무실 바닥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야 할 곳에 걸레질을 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냄새.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표백제 냄새였습니다. 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청소했습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요. 소년이 교무실 구석의 낡은 캐비닛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색 철제 캐비닛이었는데 자물쇠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태준이 자물쇠를 만져보니 녹조차 없이 깨끗했습니다. 소년이 다시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 열쇠가 어떻게 여기에 맞는 거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열쇠는 원래부터 이 자물쇠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어요. 누군가 이 캐비닛에 무언가를 숨기고 그것을 찾을 사람에게 열쇠를 주기 위해 미리 계획한 거였습니다. 캐비닛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엔 낡은 파일철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시선을 끈 건 파일철이 아니었습니다. 캐비닛 안쪽 벽에 얇은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불규칙하게 붙어 있는 합판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이 합판을 손으로 두드려 보니 뒤쪽이 비어 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합판 틈새에 집어넣고 지렛대처럼 힘을 줬습니다. 못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빠졌고 합판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 뒤에는 방수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쪽으로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내는 순간 복도 바깥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본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소년이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태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만 온 거 아니에요. 태준은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교무실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교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그 사람은 손전등으로 교무실 안을 비추며 천천히 들어왔어요. 빛이 열린 캐비닛을 비추자 그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태준은 숨을 참으며 그 사람의 뒷모습을 응시했어요. 키, 체격, 걸음걸이 모두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캐비닛 앞에서 멈춰 섰을 때 태준은 확신했어요. 송재혁 본부장이었습니다. 재혁은 캐비닛 안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태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여기 있다는 건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혁이 캐비닛 문을 쾅 닫고 교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태준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무음으로 해놓았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그 진동 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재혁이 휙 돌아섰습니다. 손전등 빛이 태준이 숨은 쪽을 향했어요. 태준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품속의 비닐봉지를 더 깊이 감췄어요. 재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 씨가 여기 왜 있어요? 재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나가시길래 혹시나 해서 따라왔습니다. 태준은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인 줄 알았죠? 재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묻어둬야 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을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주세요. 그게 나오면 우리 모두 끝납니다. 태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비닐봉지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 순간 소년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재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빨리. 재혁이 소년을 떼어내려 하는 사이 태준은 교무실 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그거 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렀어요. 빗속을 뛰어 철문까지 도착했을 때 안전요원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벌써 10분 넘었는데요.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소년도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태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재혁이 현관에서 나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폐교를 벗어나자 태준은 조수석에 놓인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재혁은 그토록 필사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서류들이 지금의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열어보세요. 태준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은 곧 더 큰 충격으로 바뀔 예정이었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방수 처리된 플라스틱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뚜껑을 열자 낡은 파일철 여러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표지엔 급식 검수 대장, 납품 확인서, 온도 기록지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제2위 파일철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6년 3월 23일자 검수 대장이었어요. 납품 품목, 수량, 검수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결제란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도장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어요.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회사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도장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잉크의 번짐, 눌림의 강도,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분명 자신은 이런 서류를 본 적도 승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찍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훔쳐서 찍은 거예요. 태준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아? 소년은 파일철 뒤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어요. 학교 급식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자 몇 명이 납품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구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찍은 것처럼 구석진 각도였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자를 옮기는 남자들 뒤편으로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옆으로 몸을 돌린 자세였지만 옆모습은 선명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송재혁이었어요. 2016년 당시 재혁은 품질관리팀 차장이었습니다. 현장 납품을 직접 관리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 사진에 찍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카메라를 피하려 했을까요? 소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태준이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여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조리보조로요. 그날 납품된 재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송재혁한테 말씀드렸대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송재혁은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불안해서 몰래 사진을 찍으셨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태준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서야 사진 속 남자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재혁은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다른 남자들은 급하게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배탈을 일으켰어요. 급식을 먹고요. 아버지는 사진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대요. 학교 복도 계단에서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로?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셨어요. 10년 넘게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굴러 떨어질 리 없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 사진과 서류들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갔대요. 하지만 송재혁이 엄마를 만나서 협박했대요.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소년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줬대요. 입 다물라고요. 엄마는 무서워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다니. 그것도 자신의 회사 때문에. 소년이 파일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서류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래서 폐교가 철거되기 전에 여기 숨기셨어요. 태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온도 기록지였어요. 세척수 온도가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70도 이상이었지만 한 구간만 달랐어요. 3월 23일 아침 6시 40분. 온도가 42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똑같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문제가 된 바로 그 시각, 그 온도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1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 거였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송재혁은 같은 방법을 또 쓴 거예요. 회장님을 범인으로 만들려고요. 태준은 파일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교육청 공문이었어요. 급식 사고 원인 조사 결과라는 제목 아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측 보관 온도 미달로 인한 세균 번식. 급식업체 책임 없음. 태준은 그 문구를 읽으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자신은 안도했었어요. 회사가 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납품 당시 이미 온도가 낮았다면 어떻게 학교 측 책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소년이 설명했습니다.
기록을 바꿨어요. 원본은 여기 있고 교육청에 제출한 건 수정본이었어요. 태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짜의 온도 기록지가 또 한 장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6시 40분 온도가 72도로 적혀 있었어요. 두 장의 기록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원본, 한쪽은 조작본이었어요. 그리고 조작본에 찍힌 도장은 태준의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훔쳐 위조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소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날짜는 2016년 4월. 사고가 무혐의 처리된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태주는 거래 내역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금자란에는 봄나무 초등학교 학부모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보상금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공식 장부에는 이런 보상금 지급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건 비공식적인 합의였던 거예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금받은 계좌 보세요. 태주는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그 계좌는 송재혁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재혁은 학부모회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덮었던 거였어요. 기록을 조작하고 회사를 무혐의로 만들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태준에게 떠넘기려 했던 거예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료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요. 태주는 소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송재혁이 한 짓이에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넌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복수하려고? 소년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회장님이 진실을 알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송재혁이 다시 같은 짓을 못하게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용기를 내야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협박당하는 걸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태준은 파일처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해가 됐어요. 재혁은 1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온도를 조작하고 기록을 바꾸고 태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원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태준의 손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할게. 진실을 밝히고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소년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재혁이 실제로 온도를 조작하는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로그 삭제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시동을 걸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중앙주방으로 가자. 지금 안 가면 증거가 사라져.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빗속을 가르며 중앙주방을 향해 달렸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재혁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중앙주방은 본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태준의 차가 공장 정문에 도착한 건 새벽 6시 15분이었어요. 경비가 차를 확인하고 게이트를 열어줬습니다. 공장 건물은 2층짜리 철골 구조물이었어요. 새벽이었지만 내부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백 개 학교에 납품할 급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과 소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마스크를 쓴 직원이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시켰어요. 위생 규정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직원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태준은 곧장 품질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온도 기록과 CCTV 로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품질관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스터 카드를 대려는 순간 안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그 남자의 눈빛만 보고도 알아봤어요. 품질기사 윤상혁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는 그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 있었어요. 상혁은 태준을 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혁 씨, 왜 여기 있어요? 상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그를 밀어내고 품질관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삭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어요. 진행바가 7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마우스를 잡고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파일이 삭제된 상태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지운 거야? 상혁이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센서, 교체 기록이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센서를 교체했다고?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척수 온도 센서를 바꿨습니다. 실제 온도랑 기록되는 온도가 다르게요. 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어요. 실제로는 42도였지만 기록엔 72도로 찍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조작이었어요. 누가 시켰어?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상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우리 아빠랑 같이 일하셨잖아요. 상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윤 기사님 아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빠가 송재혁한테 신고하려던 날 아저씨도 거기 계셨어요. 학교 복도에서요. 상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소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셨죠. 송재혁이 아빠를 계단으로 밀어냈을 때요. 태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밀어냈다고? 그럼 소년의 아버지는 사고가 아니라. 상혁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막으려 했어. 하지만 송재혁이 나까지 죽인다고. 내 가족까지 해친다고. 상혁이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윤 기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보면서 왜 말리지 않았냐고.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재혁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른 거였어요. 소년이 상혁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라고 시켰죠?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범인으로 만들라고.
나한테 센서 교체하고 로그 삭제하라고 했어. 안 하면 내 가족을. 태준이 상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혁 씨, 이제 그만해요. 증언해 주세요. 당신만 증언하면 송재혁을 잡을 수 있어요. 상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안전할까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상혁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CCTV 백업입니다. 송재혁이 직접 센서 교체하는 장면이 다 들어있어요. 태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엔 중앙주방 세척실이 보였어요. 어제 새벽 시각, 한 남자가 들어와 세척소 온도 센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좋아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송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센서를 교체하고 온도를 확인하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CCTV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태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이제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워야 해요. 송재혁은 말로 빠져나가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태준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상혁 씨, 같이 가요.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품질관리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송재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재혁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헛수고하셨네요. 그 USB는 아무 소용 없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지? 재혁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엔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대형 급식업체 강태준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혁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술을 뒀죠. 회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도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누가 믿겠어요? 범죄자의 변명을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혁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태준을 궁지에 몰아넣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폐교로 가야 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태준이 소년을 봤습니다. 뭐가? 진짜 큰 거요. 송재혁만 아니라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요.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폐교는 이미 철거 들어갔어. 오늘 밤 2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태준은 재혁을 밀치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소년과 상혁도 따라왔어요. 뒤에서 재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아. 저들이 나가지 못하게. 남자들이 달려들었지만 태준은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폐교까지 다시 30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차가 공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관입니다. 회장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건 재혁의 함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관이었습니다. 무슨 거래요?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10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태준은 알았어요. 재혁이 만든 가짜 증거가
이미 금융당국까지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면 저희한테 제출하시죠. 오늘 안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제 역은 단순히 회사만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준 개인까지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말한 진짜 큰 증거, 그것만 찾아내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어요. 차는 폐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끝날 거예요. 곧요. 차는 빗속을 가르며 계속 달렸습니다. 폐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미 중장비들이 작동하고 있었고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려 달려가려 하자 철거 반장이 막아섰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딱 10분만.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철거 시작됐어요. 시청 긴급 명령이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으로 시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막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소년이 태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회장님, 저쪽으로요. 소년은 건물 뒤편을 가리켰어요. 아직 철거가 시작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태준과 소년, 상혁은 반장의 눈을 피해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건물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준과 상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낡은 청소 도구들과 페인트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바닥 한쪽을 발로 쿵쿵 두드리더니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여기요. 태준이 바닥을 살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한 부분만 색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최근에 다시 발라놓은 흔적이었습니다. 태준이 창고 구석에서 철봉을 찾아 바닥을 쪼갰습니다. 시멘트가 부서지며 그 아래 나무 뚜껑이 나타났어요. 지하 공간으로 이어지는 입구였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방 안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어요. 태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 여러 권과 USB 그리고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태준은 제일 위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날짜별로 거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모든 불법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송재혁이 학부모회, 교육청 관계자, 원재료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장부 뒤쪽에 적힌 이름들이었어요. 박철민, 한민수, 그리고 여러 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재혁과 함께 비자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임원들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이걸 찾아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년 동안 추적하셨대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았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정보를 모으셨대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요. 태주는 장부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10년간의 치밀한 추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소년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녹취록이 들어있어요. 송재혁과 임원들이 나눈 대화들이요. 태준이 USB를 받아들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회장 도장 훔쳐서 찍으면 돼. 그 양반은 아무것도 몰라. 송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박철민, 한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착해. 그래서 이용하기 쉽지. 태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터지면 회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우린 몰랐다고 하면 되고. 횡령 혐의도 만들어놨어. 회장 개인 계좌로 돈 빼돌린 것처럼요. 태주는 녹음기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장부와 USB,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가자. 빨리.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 창고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창고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재혁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박철민, 한민수,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재혁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네요. 태준이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비켜요. 이제 끝입니다.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회장님, 그 가방 내려놓으세요. 철민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살아야 해요. 가족도 있고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이래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태준이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으로 장난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요?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 기사는 사고였어요.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저씨가 아빠를 밀었잖아요. 윤상혁 아저씨가 다 봤어요. 상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송재혁이 윤 기사님을 계단에서 밀었어요. 재혁이 상혁을 노려봤습니다. 자네도 공범이야.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상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재혁이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들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는 벽이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소년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요. 아까 지하에서요.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소년이 그 여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오늘 이 순간을 준비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경찰이 송재혁과 임원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송재혁, 박철민, 한민수, 살인, 업무상 배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혁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끝이에요. 이미 금융당국의 자료가 넘어갔어요.
태준이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비자금 장부예요. 당신이 만든 가짜 증거는 이걸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재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재혁과 임원들을 끌고 나갔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폐교에서 가져온 원본 기록, CCTV 백업, 비자금 장부, 녹음 파일까지 담당 형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송재혁과 공범들을 기소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재혁이 만든 가짜 횡령 증거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좌 거래 내역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요? 송재혁이 제출한 자료에는 회장님이 비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은행 원본 기록과 다릅니다.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 혐의는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송재혁이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추가됩니다. 태준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장부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형사가 장부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소년 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은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있는 소년과 그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남편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송재혁이 너무 치밀하게 숨겼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추적하셨어요? 어머니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였어요. 소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다 말해줬어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누가 그랬는지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전 어렸지만 기억해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나쁜 일을 보면 못 본 척하면 안 된다고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일하면서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도와줬어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급식이 이상한 날이 있었는지, 어른들이 수상한 대화를 하는 걸 들은 적 있는지요. 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살 소년이 10년 가까이 이 일을 준비해 왔다니. 어머니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제 정말로 깨끗한 급식을 만들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요. 경찰서를 나온 태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본사 회의실에 임시 경영진이 모였습니다. 송재혁과 공범 임원들이 체포된 후 남은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였어요. 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량 중단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급식이 가능합니다. 재무팀 대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행도 대출 회수를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추가 지원을 제안했어요. 품질팀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원재료 업체들도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송재혁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걸 알고 사과했어요. 태주는 안도했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그때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합의서입니다. 학부모회와 합의하는 내용이에요. 태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무슨 합의? 송재혁 건은 송재혁 개인 책임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사인만 하시면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됩니다. 태준이 펜을 들려는 순간 소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인하지 마세요. 모두가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그 합의서 함정이에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소년이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합의서에 사인하면 회장님이 송재혁의 범죄를 묵인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져요. 법무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소년이 법무팀장을 노려봤습니다. 아저씨도 송재혁이랑 한패죠?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합의서를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소년 말이 맞았어요. 합의서 뒤쪽 조항에 회사 경영진의 관리 감독 책임 인정이라는 문구가 슬쩍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합의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합의는 안 해요. 법무팀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합의 안 하면 소송이.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하죠. 우린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법무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태준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그건 법무팀장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송재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법무팀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법무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태준이 경비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무팀장을 경찰에 인계하세요. 경비들이 들어와 법무팀장을 끌고 나갔어요. 태준은 남은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더 있어요? 송재혁한테 돈 받은 사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자수하면 선처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용서 안 해요. 잠시 후 2명의 중간 관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어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경찰 조사 협조하고 받은 돈 반환하세요. 그럼 회사는 처벌 안 하겠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서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막아줘서. 소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진짜?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교 철거 막아야 해요. 거기에 아직 증거가 더 남아 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 더 있어? 네. 가장 큰 거요. 태준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소년과 함께 폐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폐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중장비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태준이 절망했습니다. 늦었어.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해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태준도 소년을 따라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은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송재혁뿐 아니라 모든 공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요. 잔해 속을 뒤지던 소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요. 태준이 달려갔어요. 소년이 가리킨 곳은 무너진 강당 무대 밑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 사이로 금속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져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온전했어요. 소년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열쇠였어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USB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태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소년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태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노트에는 10년 동안의 모든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송재혁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송재혁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오늘 밤 학교 복도에서 만나자고 했다. 위험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날짜는 소년 아버지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년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를 모았던 거예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영웅이야. 태준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가자. 이걸로 끝낼 수 있어. 두 사람이 잔해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 위쪽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소년을 감싸 안았어요. 쾅! 콘크리트가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철거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나와요. 위험해요. 태준과 소년은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다음 날 검찰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송재혁과 공범들을 기소한다는 발표였어요.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송재혁 외 5명을 살인, 업무상 배임,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인멸,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검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고 윤기사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노트와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노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소년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피해자입니다. 송재혁이 회장의 도장을 훔쳐 문서를 위조했고 회장을 범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회장은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준은 따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태준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급식 기록을 외부 공개 서버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 태준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외부 감사기관의 상시 점검을 받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요. 세 번째 약속. 태준이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 윤 기사님의 이름으로 식품안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감시하는 재단이요. 로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송재혁과 공범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겁니다. 그 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사 존속은 가능합니까?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계약 재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들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태준의 회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준은 로비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년과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어머니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요. 태준이 소년을 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용기 있는 아이야. 소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전 그냥 아빠가 하던 일을 이어간 거예요. 태준이 소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크면 우리 회사와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소년이 명함을 받아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중앙주방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내일 급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세척실로 갔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72도. 정확한 온도였습니다. 태준은 품질관리실로 가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온도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동시에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조작할 수 없었어요. 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 기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폐교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윤기사 식품안전교육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언론, 그리고 식품업계 관계자들이었어요. 태준이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커튼이 걷히자 교육관 정면에 커다란 현판이 드러났어요. 윤기사 식품안전교육관 마이너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를 기리는 곳이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태준은 소년과 그 어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 교육관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이 두 분의 용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렇게 기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소년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교육관 문이 열렸어요.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 온도 관리의 원리, 기록이 왜 필요한지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있었습니다. 고 윤 기사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마지막 노트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소년이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개관식 후 태준은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외부에서 영입한 투명한 인재들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합니다. 비자금, 뇌물, 조작, 이런 것들과는 영원히 작별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품질로 승부합니다. 비싸도 좋은 재료를 쓰고 느려도 정확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알려지자 계약이 쇄도했어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요청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석 달 만에 회사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다시 중앙주방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곳 방문은 그의 일과가 되었어요. 세척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72도. 품질관리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모든 기록이 정상이었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교육관 건물이 보였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야. 다시는 못 건드리게 만든 질서지.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회장님, 오늘 교육관에 100명이 넘게 왔어요. 다들 진지하게 배우고 갔어요.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내 아버지도 나도 자랑스러워.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강태준 회장은 10년 동안 감춰졌던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어요. 고 윤 기사님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았고 남은 가족은 10년 동안 진실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9살 소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한 기록이 결국 진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윤 기사님의 입장이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려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